오늘 이 시간에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우리가 HPLC,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HPL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PLC 장치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용매, 이동상을 담는 용매, 용기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동상에는 보통 기체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포가 있게 되면은 이런 칼럼에 압력을 유발하기도 하고 분리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체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디게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헬륨으로 퍼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상이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위해서 펌프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펌프에서 놓은 것은 칼럼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칼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칼럼 오븐이 있습니다. 칼럼을 통과해서 놓은 성분이 이제 디텍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검출기 파트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료를 자동으로 주입하기 위해서 요새는 오토 샘플러, 자동 시료 주입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출기에서 검출이 되는 형태는 우리가 데이터 전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크로마토그램 형태를 우리가 얻어내게 됩니다. 모식도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동상이 액체이기 때문에 이 액체를 운반하기 위한 펌프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고압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프레저 펌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펌프에 의해서 이동상이 인젝션 폴터를 거쳐서 칼럼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밑에 칼럼은 우리는 정지상 또는 고정상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료를 시료 자동 주입기를 이용을 해서 인젝션 폴트를 통해서 주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료의 어떤 성분들, 여러 가지 믹스처로 존재하는 성분들이 칼럼에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이게 검출기에 가서 이와 같이 어떤 시그널로서 나타나게 되게 되고 최종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최종 크로마토그램의 형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놓은 것이 우리가 펌프라고 했어요. HPLC에서는 펌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는 이동상, 모빌 페이즈를 흐르게 하는 장치로 이동상을 용매, 바틀에서 이 이동상을 뽑아서 이걸 어디 쪽으로? 칼럼 쪽으로 보내주는데 펌프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동상에는 보통 이와 같이 기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온라인 디게스를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펌프가 갖출 조건으로서는 당연히 유속을 일정하게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정확한 유속과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펌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펄스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동상의 조성을 변하지 않는 경우 아이소크레틱으로 흘려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레디언트 조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소크레틱뿐만 아니라 그레디언트 일루션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 펌프가 갖춰야 될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펌프의 가장 간략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펌프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펌프에는 왕복 피스톤 펌프가 피스톤이 있어요.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뒤로 쭉 빼게 되면은 용매 리절브로부터 용매 안쪽으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다시 피스톤 안쪽으로 밀게 되면은 위에 있는 체크 밸브를 거쳐서 칼럼 쪽으로, 위에 칼럼이 있거든요. 칼럼 쪽으로 용매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상을 안으로 해서 칼럼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작용을 하는 것이 이 플런저라고 하는, 이게 플런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플런저가 작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왔다 갔다 마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모에 강한, 보통 그래서 사파이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사파이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파이어 부분이 직접 이 벽면하고 부딪히게 되면 마모가 생길 수 있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플런저 실을 여기에 끼워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의 왕복 운동 시 용매의 외부 유출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
용매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는 체크 밸브가 있어요. 체크 밸브는 용매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펌프 피스톤이 뒤로 갈 때는 이쪽 체크 밸브가 열리고 이쪽은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매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피스톤이 안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이 닫히고 여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매가 칼럼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체크 밸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체크 밸브는 인랩과 아웃랩 부분 두 개가 실제 펌프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00 psi의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HPLC를 하이 프레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이 프레저라고 하기보다는 하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좀 듣기에 좋기 때문에 하이 프레저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료 주입 장치는 매뉴얼로도 주입할 수도 있고 오토 샘플러를 이용해서도 주입할 수도 있는데, 시료를 HPL 시스템 내로 주입하는 장치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주입량은 10에서 50 마이크로리터입니다. 최근에 감도가 좋은 LC메스가 개발됨으로써 주입량이 많이 줄었는데, LC메스의 경우는 보통 1에서 5 마이크로리터를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를 자동으로 주입하기 위해서 오토 샘플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토 샘플러는 당연히 재현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캐리오버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온도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인 가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효율화하는데 이 오토 샘플러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뉴얼 인젝터가 있고 오토 샘플러가 있는데, 매뉴얼 인젝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오다인 인젝터예요. 이게 그림으로 보시는 게 레오다인 인젝터가 되겠습니다. 레오다인 인젝터는 사실은 레오다인 회사에서 만든 매뉴얼 타입의 인젝터인데, 워낙 HPLC에서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그냥 고유명사되어서 그냥 매뉴얼 인젝터 하면 레오다인 인젝터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쪽 부분에다가 시린지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시료를 주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루퍼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루퍼는 용량이 20 마이크로리터, 100 마이크로리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20 마이크로리터 용량의 루프를 뒤에 장착을 한 경우에는 실제 시린지로 주입을 할 때 한 25 마이크로리터를 주입을 해줘요. 그러면 20 마이크로리터는 이 루프에 존재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양은 웨이스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주입하는 시료의 양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샘플 루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 샘플러는 프로그램이 되어서 주입량을 바이얼마다 자동으로 주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시료를 주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레오다인 인젝터는 6포트 밸브, 6웨이 밸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구멍이 6개가 있거든요. 근데 구멍이 6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와 같이 로드 포지션에서 로드가 있다 그죠? 이거를 작동시킬 수도 있고 인젝터 포지션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돼요. 자, 로드 포지션에서는 보게 되면은 1번하고 6번, 2번하고 3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펌프에서 용매가 1번으로, 2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3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칼럼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시료를 주입할 때는 4번을 통해서 시료를 주입하게 돼요. 4번하고 1번은 샘플 루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량을 주입하게 되면은 샘플 루프에 우리가 원하는 양이 머물게 되고, 가량으로 들어간 양은 6번을 통해서 웨이스트로 빠지게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양을 우리가 주입하는데 이 샘플 루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료를 로딩한 다음에 이 밸브를 아래쪽으로 인젝터 위치로 바꾸게 되게 되면 이제는 1번, 2번하고 3번, 4번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용매가 펌프에서 2번으로 들어가서 1번으로 가게 되고, 1번에서 샘플 루프에서 시료를 가지고서 4번을 가게 되겠죠. 그리고 3번을 통해서 칼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시료가 인젝션 되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료를 주입할 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린 다음에 시료를 로딩하고 다시 또 내리게 되면은 시료가 칼럼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와 같이 설계되어 있는 것이 레오다인 인젝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HPLC 검출기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GC 검출기처럼 역시 선택적인 검출기가 있고 유니버설한 검출기가 있습니다. 선택적인 검출기에는 UV를 검출할 수 있는 UV 검출기, 또 형광을 검출할 수 있는 형광 검출기,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전기화학적 검출기 등이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검출기에는 어떤 물질의 굴절율을 검출하는 RI 검출기, 그리고 파티클에다가 레이저를 조사해서 그 산란되는 빛을 분석하는 전기화 강산란 검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량 분석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검출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V 비지블 검출기는 자외 가시부 검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UV 비지블 분광 강도계에서는 우리가 샘플 셀을 사용했어요. 그죠? 큐벳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셀을 사용했는데 HPLC에 사용하는 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된 타입이 아니라 이동상이 계속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셀을 우리는 플로우 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로우 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플로우 셀의 이동상이 만약에 이렇게 수직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강원이 있거든요. 강원에서 패스, 라이트 패스가 너무 짧아요. 그렇게 되면 분석 감도가 안 좋겠죠. 그래서 HPLC에서는 G타입의 플로우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동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거친 다음에 이렇게 나가게끔 꺾여서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 유로는 요만큼 패스랭스가 길어지게 되겠죠. 결국 패스랭스가 길어지게 되면 헛강도도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패스랭스하고 헛강도는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여야만이 우리가 어떤 어넬라이트를 감도를 우리가 아주 높여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UV 비지블 검출기의 장점은 감도가 좋고요. 직선성이 우수하고 정량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플로우셀을 매우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밴더의 브로드닝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상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용리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시료를 파괴하지 않는 비파괴적 방법이기 때문에 시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출 파장을 변화시켜 주게 되면 어떤 시료를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PDA라고 하는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흡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조적인 정보를 알아내는 데도 사용이 가능하더라. 즉 정량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UV 검출기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PDA,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자, UV 검출기의 경우에는 광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광원을 우리가 슬릿을 통과시키고 그레이팅을 통해서 모노크로메이트라고 했어요. 그죠? 그레이팅을 통해서 빛을 해서 특정 파장의 빛만 샘플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샘플 앞에 그레이팅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UV 검출기예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나의 파장만 분석이 가능해지겠다. 그죠? 이에 비해서 PDA 검출기의 경우에는 램프가 있고 램프의 빛이 바로 샘플 셀에 들어가고 샘플 셀에서 흡수되고 나온 빛을 그레이팅해서 빛을 이렇게 디프렉션 시켜가지고서 PDA에서 검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한 파장이 아니라 여러 파장을 다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죠. PDA 검출기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포토 다이오드가 여기에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렬로. 그렇기 때문에 넓은 영역의 파장의 빛을 동시에 검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료의 UV 비지블 스펙트럼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분석을 하게 되면 크로마토그램을 얻게 돼요. 크로마토그램을 보게 되니까 피크가 3개가 나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PDA로 검출했다라면은 이 피크 1에 대해서 흡수 스펙트럼, 피크 2에 대해서 흡수 스펙트럼,
피크3에 대해서 흡수 스펙트럼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흡수 스펙트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흡수 스펙트럼의 분석을 통해서 이 물질이 이 물질은 아마 카페인일 것 같다. 카페인의 흡수 스펙트럼과 유사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성 분석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현강 검출기가 있습니다. 현강 검출기는 UV 검출기에 비해서 감도가 100배 이상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현강 검출기를 보게 되면 램프 광원이 있겠다, 그죠? 광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익사이테이션 필터를 거쳐서 특정 파장의 빛을 샘플로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샘플이 중에 어떤 현광을 낼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현광성 물질이 빛을 에미션하게 되게 현광을 내게 되겠죠. 현광 내는 에미션 어떤 필터를 하게 되면은 현광 에미션 파장만 해서 우리가 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현광 검출기에서 익사이테이션 밴드하고 에미션 파장은 서로 수직 관계, 이 필터를 수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직각 방향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플루오로포텀 있다. 현광 분광 강도계에서도 역시 수직으로 우리가 구성하는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로셀의 형태는 원통형 타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광 검출기의 장점은요. 현광 있는 물질만 선택적으로 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에 비해서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광이 없는 물질은 분석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현광이 없는 물질이라도 현광체화 반응, 즉 유도체화 반응을 통해서 현광 물질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다가 오로소포탈 알데하이드하고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현광을 띠는 물질로 전환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광 검출기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점은 자연계에서 현광을 내는 물질은 그렇게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가능한 시료의 범위가 UV 비지블 검출기에 비해서 제한적인 것이 현광 검출기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화 광산란 검출기가 있어요. 한번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칼럼에서 분리된 용리액이 질소와 함께 분무가 됩니다. 즉 칼럼에서 놓은 용리액이 이렇게 들어갈 때 옆으로 질소가스를 불어넣어서요. 분무가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분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양한 이와 같은 물방울 형태로 분무가 일어나게 되겠죠. 용매 방울 형태로, 그죠? 근데 이 용매는 이와 같은 가열된 관을, 이걸 드리프트 튜브라고 하는데 이 관을 통과를 하면서 정발이 될 거예요. 정발이 되고 나면 거의 마지막에는 이제 어넬라이트, 용질 분자만 남게 되겠죠. 그죠? 이 용질 분자에다가 레이저를 조사를 해주게 됩니다.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 용질 분자에 해서 빛이 산란되게 되겠죠. 그죠? 이 산란광을 검출하는 것이 전기화, 용매를 정발시키고 빛을 산란시킨다고 해서 전기화 광산란 검출기, 우리가 약으로 ELS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vaporative Laser Scattering Detector가 되겠죠. ELSD는 만능 검출기예요. 이동상보다 비휘발성인 모든 시료, 용질을 다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감도도 좋고요. 그리고 검출기의 감도는 물질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피크의 강도는 물질이 많이 존재할수록 피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용매를 휘발시키기 때문에 용매 피크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용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 용리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UV 흡수가 강한 용매라도 용매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UV 용매가 흡수가 강한 용매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ELSD의 작동 원리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LSD 그림이 있어요. 그죠? 자, 칼럼에서 놓은 이동상이 여기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이트로젠 가스를 불어넣어서요. 그럼 여기서 분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드리프트 튜브는 가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매가 정발하게 되겠죠.
용매가 증발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어넬라이트, 용질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이 용질에다가 레이저 강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용질이 이 빛을 산란시키게 되겠죠. 그 산란강을 분석하는 검출기가 전기화 강산란 검출기 또는 Evaporative Laser Scattering Detector ELSD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굴절률 검출기, 우리가 Refractive Index Detect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리는 분석 물질이 용리액에 존재할 때 용액의 굴절률이 당연히 변화하겠죠. 굴절률 검출기에서는 항상 레퍼런스 셀하고 시료셀, 샘플셀 두 개를 다 사용을 해요. 레퍼런스 셀에는 이동상이 들어가 있고요. 샘플 셀에는 칼럼에서 놓은 용리액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 레퍼런스 대조셀하고 시료셀 사이의 굴절률 차이를 이용해서 시료를 검출하는 방식이 굴절률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ELSD처럼 만능 검출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동상의 굴절률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질을 검출할 수가 있어요. 감도는 별로 좋지가 않고 용매 조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울기 용리가 불가능하다는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RID 디텍터보다는 ELSD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비파괴적이고 시료에 따라서 음의 피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 사용 전에 대조셀에 당연히 이동상을 채워줘야겠죠. 그리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정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이 굴절률 검출기 RI 디텍터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전기화학적 검출기가 있어요. 일렉트로케미컬 디텍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화 또는 환원되는 물질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활동 전극에다가 일정한 전압을 가해줍니다. HPLC 용리액이 전극을 흐르도록 해주겠죠. 이 활동 전극에 의해서 시료가 산화되기도 하고 환원되기도 해요. 그렇게 산화나 환원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극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양의 변화가 생기겠죠. 이것으로부터 분석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 전기화학적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산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환원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성을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워킹 일렉트로드 활동 전극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그질리어리 일렉트로드 보조 전극, 그리고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대조 전극으로 좀 꽤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민류 같은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중성 용액에서 쉽게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전자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포텐셜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 검출기가 검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전기화학적 검출기의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질량 분석 검출기가 있어요. 질량 분석 검출기는 우리가 매스 디텍터가 되겠다. 그죠? 감도가 매우 좋고 선택성이 좋아요. 역시 광범위한 화합물을 다 분석할 수 있는 만능 검출기에 속합니다. 또한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게 되면 시료의 분자 구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량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 분석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라는 단점을 역시 가지고 있어요. 질량 분석기에서 우리가 또 텐덤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텐덤 질량 분석기는 매스 어널라이저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있는 것을 우리가 텐덤 질량 분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트리플 사중극자 카드로폴 질량 분석기가 있는데 이것이 트리플 3개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트리플 카드로폴 타입의 질량 분석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드로폴이 3개 있다라고 해서 Q1, Q2, Q3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트리플 카드로폴 타입의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사 방식, 스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첫 번째 모드는 프로덕트 아이온을 스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자, 첫 번째 Q1에서 특정한 이온만
M of G를 가지고 있는 이온만 Q2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Q2에서는 에너지를 가해줘요. 컬리전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다양한 조각 이온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형성된 조각 이온을 Q3에서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스캔한 매스 스펙트럼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사용하는 방식을 프로덕트 아이온 스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Q3를 스캔하지 않고 Q3는 고정을 하고요. Q1을 스캔할 수도 있어요. Q1을 스캔하고 Q2에서는 역시 에너지를 줘서 깨주고 이와 같은 방식을 프리커스 아이온 스캔 방식의 주사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Q1도 스캔을 하고 Q3도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을 우리가 뉴트럴 로스 스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덕트 아이온 스캔, 프리커스 아이온 스캔, 뉴트럴 로스 스캔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1도 고정을 하고 Q3도 고정을 하게 되면 아주 선택적으로 특정한 화합물만 분석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정량 분석이 가능하게 돼요. 우리는 이거를 멀티플 리액션 모니터링 방법 또는 셀렉티드 리액션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법은 화합물의 아주 고감도 정량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9가지 페놀 화합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분자량도 막 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글리큐로나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분자량은 동일하지만 124로 그 구조가 조금씩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9가지 페놀 화합물들을 앞에 우리가 배웠던 4가지 분석 모듈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커스 아이온 스캔을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합시다. 프리커스 아이온 스캔은 Q3를 고정하고 Q1을 스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Q3에서 제가 93으로 한번 고정을 해봤어요. MOVG 값을. 자, 우리 현재 여기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 7가지 화합물이 이 Q2에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깨지게 되겠죠. 이 4가지 화합물은 깨졌을 때 93이라고 하는 이온이 조각 이온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하지만 이 3가지 물질 같은 경우에는 93이 아니라 95, 94, 79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깨지고 여기가 깨지고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그래서 근데 우리가 Q3에서 93을 고정하였기 때문에 93이 나오는 물질을 Q1에서 스캔하라라고 하는 것이 프리커스 아이온 스캔이에요. 근데 이 3가지 물질은 93이라는 조각 이온을 내지 않기 때문에 스캔이 되지 않아요. 그럼 스캔이 되는 물질이 이 4가지 물질이 되겠죠. 그죠? 왜? 이 4가지 물질은 93이라고 하는 조각 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모드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총 피크가 4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4개. 그럼 이 4개 피크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 페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94라고 하는 것이 페놀에서 H가 하나 떨어져 나간 형태니까요. 그죠? 페놀 구조. 결국은 프리끼이라 93에서 우리가 프리커스 아이온 스캔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합물 중에서 페놀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몇 개나 존재하는지 알아낼 때 아주 유용한 분석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트럴 로스 스캔이 있어요. 뉴트럴 로스 스캔은 Q1도 스캔을 하고 Q3도 스캔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아까 내가 글루큐로나이드 컨주게이트 모양의 화합물이 3개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죠? 나머지 6개 화합물은 글루큐로나이드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형태예요. 자, 글루큐로나이드 구조를 이 Q2에서 에너지를 깨게 되면은 이 글루큐로나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조각 이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죠? 글루큐로나이드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조각 이온의 M 오브 G는 서로 다 달라요. 하지만 모화합물하고 글루큐로나이드가 떨어져 나간 형태의 그
M 오브 G 차이를 보게 되면 다 176이 차이가 나요. 그 말은 뭐냐면은 176의 뉴트럴 로스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9개의 화합물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몇 개가 보일까요? 피크가 3개만 관찰이 되는 거죠. 이 관찰된 이 3개의 화합물은 다 뭐다? 이 글루큐로나이드를 그 구조 내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글루큐로나이드 컨주게이트만이 이 스캔 모드에서는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온 스캔 모드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아이온 스캔 모드는 Q1은 고정을 해요. 그리고 Q3를 스캔하는 거죠. Q3를 스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Q2는 에너지를 줘서 조각이온을 만드는 곳이 되겠어요. 자, 제가 Q1의 이온을 125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9가지 물질 중에서 분자량이 124인 물질, 이 3개만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124이지만 LC-MS에서는 항상 프로토네이션 된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124니까 125가 되겠죠. 프로토네이티드 몰레큘러 아이온은 M 오브 G가 125가 되는 거죠. 자, 이 화합물이 들어가서 깨지게 되면은 이 화합물은 깨졌을 때 여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95라는 조각이온, 또 여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79라는 조각이온이 나오게 되겠죠. 이 화합물은 이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93이라는 조각이온, 또 여기가 떨어지면 77이라는 조각이온이 나올 거예요. 이 화합물은 이 부분이 떨어져 나게 되면 94라는 조각이온, 또 여기가 떨어져 나게 되면 79라는 조각이온이 나올 겁니다. 내가 여기서 C에서 에너지를 줘가지고 깨보니까 93하고 77이라는 조각이온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93과 77을 조각이온으로 낼 수 있는 물질은 이 화합물이구나 라고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트 아이온 스캔 모델을 쓰게 되면은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텐덤 질량 분석기는 정량 분석도 가능해요. 정량 분석을 할 때 Q1 이온만, 싱글 이온만 선택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싱글 아이온 모니터링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그죠? 이것도 정량 분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트리플 카드로프를 쓰게 되면은 Q1에서 이온도 고정을 하고 Q3 이온에서도 고정을 하게 되면은 반응이 하나도 반응이 2개가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멀티플 리액션 모니터링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는 셀렉티드 리액션 모니터링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매우 하일리 셀렉티브한 방식, 검출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3가지 물질이 분자량이 동일해요. 그럼 내가 심 방식을 하게 되면 이 3가지 물질이 다 검출이 될 수가 있어요. 심 방식에서는. 그죠? 그런데 SRM이나 MRM을 하게 되면은 SRM, MRM에서 Q3 이온을 제가 77로 고정을 하게 되면은 77이라는 이온이 조각 이온이 나오는 것은 요 화합물밖에 없어요. 이 화합물만 선택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고감도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을 쓰게 되면은 오직 한 가지 물질을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오직 한 가지 물질만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감도 정량 분석이 가능해서 요즘 생체, 플라즈마 시료 내에 있는 약물의 농도 분석에 이 방식이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HPLC 장치의 구성, 펌프, 인젝터, 디텍터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